자,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 보도록 할까요? 이건 정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 권리형이랑 증권형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준부동산 펀드까지는요. 달달달달달 암기해 두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보실게요. 자, 요거 딱 제가 질문 드리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물건하고 채권으로 구분해요. 물건, 채권.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뭔지 모르게 힘이 어떤 게 더 셀 것 같으세요? 물건이 셀까? 그쵸? 채권은요, 그냥 단순한 뭐에 불과해요. 증거증권이나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물건은요, 확실한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담보 물건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권리 같은 경우는요, 크게 물건과 채권으로 구분되는데 훨씬 힘이 센 녀석이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물건의 종류 암기해 두셔야 되고, 채권의 종류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물건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여러분,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 아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임차를 하든 전세를 하든 계약한 그 기간 내에는 내가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유가요. 얘는요. 물건이에요. 전세권은요. 얘는요. 채권이에요. 그쵸?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전세권이 이길까요? 임차권이 이길까요? 전세권이 이겨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물건끼리 부딪혀요. 얘는 7월에 계약이 성립되고 얘는 8월에 계약 성립됐어요. 누가 이길까요? 7월에 성립돼 내가 이겨요. 그리고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당연히 이기고요. 물건이 이겨요.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분양권 대표적인 게 얘기해 볼게요. 분양권이 부딪혔어요. 얘는 7월이에요. 얘는 8월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중분양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양받았잖아. 네가 나중에 받았잖아 해서 싸워도 의미가 있다 없다. 왜? 얘네들은요. 동순위권을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요. 지자가 땅지자의 윗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도 있어야 되지만 땅 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용익 물건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지역권 같은 게 있어요. 지역권. 땅을 사요. 땅을 사면 쓸모없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이런 땅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도로에 인접해야지 뭐가 나요?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뭔가 건물을 짓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요 A라는 애가 자기 이제 건물 옆에 요거 이제 빈 공터가 있어요. 요걸 좀 양보해주면 뭐랑 연결될 수 있어요? 요 땅하고. 도로랑 인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요 옆에 있는 공터를 조금 양보를 해주면 내가 요 땅을 진짜 활용 가치 있게 좀 쓸 수 있겠는데 그거 허락해 줄래?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그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체크해 보시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토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토지였어요? A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뭔가요? 전세권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는 돈을 줬고 그러면 돈을 받은 만큼 나는 그 부동산을 뭐 하는 겁니까? 점유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후순위권자면 8월인 애보다 제가 먼저 받겠죠. 왜요? 걔는요. 물건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대표적인 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뭐 있습니까? 임차권, 분양권이 있어요. 임차권 보실까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입니다. 물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권은요, 13번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권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되기 이전에 건물을 분양자로부터 분양받은 후 완공되면 등기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분양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 지을 아파트 짓는데 100억이 들어요. 100억 딱 자본 세팅하고 짓기 시작하나요? 땅값만 딱
땅만 딱 사두고 짓기 시작하나요? 땅 사서 짓기 시작하고 못합니까? 분양채권 팔잖아요. 그래서 분양대금 받으면 건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어 올리잖아요. 자,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물건과 채권의 종류 각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물건과 채권의 권리 순위가 누가 앞서는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물건과 물건이 부딪힐 경우 먼저 형성된 물건이 앞서요. 7월의 전세권이 8월의 전세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당연히 누가 앞섭니까? 물건이 앞서죠. 채권은 힘 없어요. 그리고 채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7월의 분양권이든 8월의 분양권이든 상관없어요. 시간과 상관없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권리가 주장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화살표를 쭉 빼셔가지고요. 13번의 해설과 연결시켜 보실게요. 그 부분은 화살표 쭉 빼서 13번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에 투자하는 권리형 부동산 펀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명시되었고요. 보시면요. 그 권리 우선순위의 결과에 따라서 이중 분양되어도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받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앞섰어라고 공증 같은 거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가서 야, 내가 그래도 앞서니까 네가 좀 뭔가 말을 좀 해줘라. 그래서 공증하려고 해도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요. 못 벗어나요. 뭐예요? 절대적으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공정한데도 위험 회피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분양자의 과거 경력이나 신용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사기 안 당하려면요. 그죠? 그리고 분양권이 계속 전매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전매가 뭡니까? 분양권 팔게 해주잖아요. 원래 분양이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 내가 그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요? 프리미엄을 얹어서 뭐 하는 겁니까?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이 계속 전매, 팔 수 있게 될수록 부동산 가격 프리미엄 붙여서 올려가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겠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정책 수단으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매를 허용해주면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폭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좀 그렇게 돼버리면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크게 증폭될 수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형 같은 경우는요. 준부동산하고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밑에 박스 먼저 보실게요. 유형에 보시면요. 그 두 번째 땡에 보시면 투자회사, 개발회사, 투자 목적회사 세 가지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저랑 가볼게요. 첫 번째 땡 한번 가볼게요. 특정한 부동산과 관련 자산이 재산, 신탁재산, 투자재산, 유동화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 증권의 그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회사가 그 주식에 발행하는 그 펀드 재산 50%를 초과하는 거, 그리고 개발회사 발행 증권에 50% 초과하는 거, 그리고 투자 목적회사 발행 지분에 회사니까 당연히 주식이 되는 게 맞죠. 짝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개발회사니까 증권이고요. 투자 목적회사는요, 발행 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짝꿍 지어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신다면 1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특정한 부동산과 관련 자산이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부분이 맞고요. 두 번째, 합자가 있었나요? 합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리고 3번, 개발회사 있었고요. 목적회사 발행지분, 개발회사 발행증권, 투자회사 발행주식 요거 짝꿍으로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해 두세요. 그죠? 요 문제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준이 마지막이에요. 영어 파트의 준 마지막이에요. 보실게요. 준부동산 펀드의 종류 맞죠? 여러분, 준부동산 펀드 종류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자, 준부동산 펀드 유형 밑에 박스 보실게요. 자, 요것도 똑같이 묶어봅니다.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건물 개량 사업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발행엄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개발 사업 영위한 회사의 발행 주식, 개발 사업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 투자하는 증권펀드입니다. 준이랑 증권형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15번 준부동산 펀드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거 있어요? 몇 번이에요?
15번.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부동산 투자 목적 찾으세요. 있어요? 투자 목적에서 발행 지분은 뭐였어요? 아까 증권형? 그쵸, 부동산 펀드였잖아요. 그쵸? 14번, 15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암기하지 않거든요. 잘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문제 유형 파악해 두시면 되세요. 시간 남으시면 좀 암기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투자비 리스크 가볼까요? 이 파트에서는 총 7문항의 주의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같이 나와요. 펀드 투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펀드라는 녀석, 부동산 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위험 요소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앞서서 법규하고 그리고 영업에서 충분히 배우셨던 내용들 중에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낼 거고요. 그럼 리스크를 제거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하고 영업 베이스를 잘 다져두셨다면 여기서 그냥 최종적으로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지 투자 리스크 관리 파트에서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352페이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에 주식이 1800 회복했나요? 금요일에 상이 겨우겨우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금요일에 내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그 투자 종목을 좀 알려달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드려야겠어요? 고객들한테 지금 장이 좋지 못합니다.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기 좀 적합한 시기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가요? 아니잖아요. 금리가 어떤가요? 사실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항상 먼저 해줘야 될까요?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장으로 나온 게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틀이 나오는 겁니다. 상상 베이스를 전체 잘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시장에 대한 그 설명 내용 일단은 네, 요건 뭐 간단히 볼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비가 줄어들면 도소매형 부동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한 게 어떻게 됩니까? 별로 수입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두 번째, 금융산업의 업황이 좋아지면 해당 산업이 입지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지금 여의도예요. 매물로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금융업종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제가 증권사 들어간다는 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증권사에 칼바람이 불어서요. 800만 원 짜리가 냈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늘어날까요? 지금 늘어나지 않을까요? 딱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금융산업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 수요도 늘어나지만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뭐도요? 오피스텔 수요나 소형 아파트 수요도 어떨까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좋아지면.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 및 국가 경제 상황은요, 자산 시장 수요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해설 보시면요,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쭉 설명하려면 내용이 좀 많아서요. 지역 및 국가 경제 상황은요, 공간 시장의 수요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요거 암기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자산 시장이 아니라 공간 시장. 제가 좀 이따가 공간 시장, 자산 시장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 수출입이 크게 늘어난다면 수출입 중심 기업이 많이 입지한 지역의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조선업종이 하락일 때 어디 도시 지역의 땅값이랑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나요? 울산. 맞죠? 울산 가격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자, 일본 경기를 우리가 좀 따라가잖아요. 사이클을요. 일본 경기를 우리가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일본이요. 이제 도쿄 땅값이 이제 버블 아시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졌을 때요. 버블 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도쿄 땅값은 훅 폭락했어요. 그런데 주변 지역의 땅값은요,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부동산이 확 가라앉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냐면요, 강남의 땅값이 비싸요?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들어봤을 때 어디가 정말 많이 올랐냐면요. 울산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서요. 그래서 부산과 부동산 가격이 어땠어요? 울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경기를 전망하는 게 부동산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전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많이 그림이 닮아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강남의 그 아파트 지표가 음마아파트잖아요. 음마아파트 평당 지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산과 울산은요,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울산도 지금 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빠지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도.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순수출입이 크게 늘어난다면 수출입 중심 기업이 많이 입지한 지역의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하락이었을 때는요, 거제도 땅값도 굉장히 비쌌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부 시장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먼저 보실게요. 하부라고 하는 건요, 밑에 있다고 해서 하부가 아니라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하부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하면 여러분은 투자 가치로 보세요. 내가 그래도 들어가서 살 곳, 내가 노후를 위해서, 그 은퇴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할 곳으로 보세요. 어떤 가치가 좀 크세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부동산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딱 뭘 떠올리세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공간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를 보기도 하지만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는 곳인가요? 사는 것인가요?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서도 가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는요, 아예 뭐 간접을 한다든지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개발 산업으로서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장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질문에 독립적이다라고 나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실게요. 공간 시장 보실게요. 실제로 시장 요구 자본 환원율은요, 임대료와 뭘로 정해진다고요? 점유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는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옵니다. 임대료와 공실률에 따라서 정해진다. 맞을까요? 임대료와 점유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투자하려고 해요. 시장 요구 자본 환원율은요, 내가 투자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으로 받고 싶은 걸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최소한으로 받고 싶은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받고 싶은 걸 책정하는 기준은요, 임대료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공실률이 아니라 얼마만큼 점유해 있지를 기준으로 해서, 야, 그러면 그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아니에요. 뭘로 판단합니까? 점유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 요구 자본 환원율은요, 임대료와 점유율로 정해진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공실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랑 아까 한번 했는데요, 점유율이 80%예요. 공실률 얼마예요? 네, 점유율이 20%예요. 공실률이 얼마예요? 80이죠. 그쵸? 그래서 점유율이 높을수록 좋죠. 공실률은요, 낮을수록 좋네요. 그래서 점유율이 높을수록 공실률이 낮을수록 임대 수익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시장 요구 환원율도 훨씬 더 높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요, 시장 요구 그 자본 환원율이 그 거래 지표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현금 흐름이란 것, 제가 투자를 했을 때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매달 1,000씩 꽂힌대요. 좋아. 근데 사람들은 1,000씩 꽂히는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뭘 더 바랄까요? 야, 그래도 매달 1,000 말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나? 항상 기대치가 더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순현금 흐름반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에요. 순현금 흐름에 사람은 뭘 기대한다고요? 보시면 시장 요구 수익률을 더 얹어야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산식으로 암기하세요, 이건 아니고요.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산업은 간단해요. 우리 아까 계량한 거 기억하세요? 계량형? 비용 대비해서 뭐가 컸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까?
수익이 클 때 투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한 원가 대비해서 뭐가 클 때요. 내가 팔 때 돈 크게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시장 추정 가격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개발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투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부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 문제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하부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자본 환원율은요, 임대료와 점유율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거 1번 맞추시면 되고요. 점유가 80이면 공시는 얼마인가요? 20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요구 수익률을 알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문장이네요. 틀린 문장은 아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요구 수익률과 순현금 흐름을 합쳐서 뭐 할 수 있어요? 시장 가격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문장도 맞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발 같은 경우는요, 원가 대비해서 시장 추정 가격이 크고 개발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를 시행하겠죠. 그래서 들어간 돈 대비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학습 질문에서 제일 질문 많이 주시는 게 2장 파트인 것 같아요. 보실까요? 자, 거시경제, 경기변동,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밑에 박스 먼저 보실게요. 이거 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외울까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기했다가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나온 내용은 응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랑 이해하실게요. 첫 번째, 자, 경제 성장이 점점 좋아져요. 임대 수요가 점점 늘어나겠죠. 이건 보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뭘 같이 유발시킵니까? 돈을 상승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샀는데요. 이 커피가 사실 처음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4,000원이 아니었어요. 3,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3,000원에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해요.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네요. 그쵸? 왜 그래요? 이 논리가 어떤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뭘 유발해요? 항상 물가 상승을 유발하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가격으로 팔고 싶은데 요 3,000원에 팔기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더 써야 돼요. 원두도 더 빨리 신선한 거 갖다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커피 가격에 그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 노스페이스 가격이 좀 미친 듯이 올라갔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노스페이스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정말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확 확장돼서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야간에 공장 돌려야 돼요. 일하는 사람 월급 더 줘야 돼요. 그렇죠? 마케팅 더 해야 돼요. 많이 팔 때 더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그 오른 만큼의 그 비용들을요, 당연히 노스페이스 가격이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성장하고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가격 상승 유발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재밌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이걸 자산 효과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죠? 1억짜리 아파트 없지만 서울에 1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붙으니까, 야, 금주쌤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1억 5천 뛰었대. 부동산 아줌마가 불러가 살짝 얘기해줍니다. 남자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1억 5천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때요? 표정이 밝아져요, 일단. 표정이 밝아지고요. 그치, 이제 남자만 있으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팔아서 5천을 남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실제로 5천이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 기분이 어때요? 부자 된 것 같잖아요. 부자 된 것 같으니까 어때요? 수험생들한테 난 부자니까 5천만 원이 통장에 꽂혀 있지는 않지만 부자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어요. 친구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술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 부를 걷어들인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걸 자산 효과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비를 늘리는 거 실제적으로 내가 부를 획득한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산 효과라고 해요. 재밌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커피랑 노스페이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노스페이스 있는 공장의 땅값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건 노스페이스 그 잠바 하나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보면 부동산 가격 중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겠죠. 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에 공장 지을 바에 공장 다 어디로 옮길까? 중국으로 옮겨야겠네. 그러면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당연히 생산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수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야, 이렇게 고생해서 실컷 만들었더니 수출을 했더니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그 동남아시아에서 수출한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밀려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물건은 비싸네. 그럴 바에 동남아시아나 중국 물건 수입해오는 게 낫겠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출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야,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물건 만들지 말고 더 싸게 만드는 나라 거 어떻게 하자? 수입해오자 라고 해서 수입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 공급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로의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 목소리 왜 이렇게 깔까요? 근로의욕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상승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그 원룸에서 원룸으로 옮겼는데 2천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2년 전에 비해서 2~3천만 원. 아침에 슬퍼요, 그냥. 슬프고 일도 하기 싫고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2년 전에 집을 구했을 때도 대출을 받고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집은 없지?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왜 근로이익이 떨어질까요? 열심히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지만 2년 후에 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살 곳이 또 없네. 수강생들 받아. 수업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요.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일하기 싫어요. 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난 열심히 일해도 나는 집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요.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 서울로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근무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경기도에 일하는 것과 여기서 일하는 게 서울의 임금이 더 원래는 이론적으로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뭘 보장해줘야 돼요? 살 곳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 쓰고 월급을 조금 더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 월급 조금 더 주고 씁니다. 여러분 월급 좀 더 주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임대료 높아지면요, 기본적으로 단가를 올리는 요소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고 물건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통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화라고 하는 건 그냥 시중에 떠다니는 그 총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왜 물가가 상승할까요, 여러분? 요게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용이한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왜 물가가 상승할까요? 제가 아까 자산효과 설명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요. 통화량이 많다는 거, 시중에 떠다니는 돈이 다른 사람에도 많지만 저한테도 돈이 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중에 떠다니는 통화량이 많다는 거 뭐 하고 싶어져요? 돈을 좀 쓰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맞잖아요. 돈이 많으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돈을 좀 쓰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쓰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죠. 커피 하나에 3,000원 하던 게 4,000원 오르고 노스페이스 50만 원 하던 게 6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물가,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시킨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 포맷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란 개념 아시죠? 지금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져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족속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1억을 드릴까요? 1억짜리 아파트를 드릴까요? 1억 현금을 드릴까요? 1억짜리 아파트를 드릴까요? 아파트 가지고 있어야죠. 왜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4,000원짜리 커피를 4,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00원 주고도
이 커피를 못 마시는 거네요. 양을 이렇게 줄여야지 같은 양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엄마가 금주야 설날 때만 해도 10만 원으로 장 볼 게 있었는데 추석 때 몇 달 지났다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10만 원으로 장 볼 게 없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극심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실물 자산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보실게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그만큼 부동산 가격 유발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은행에 예금 넣어둘 필요 있어? 돈 보태서 뭐 하면 돼? 부동산 사야지. 부동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르네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가 했고요.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까? 밑에 괄호 안의 내용 먼저 보실게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요. 지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후행이죠.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선행이죠. 이 주어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호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끌고 가는 게 뭡니까? 주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펀드에서는 안 배우죠. 주식이라고 주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뭔지 아시죠? 주식의 가치잖아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흐름보다 앞으로 기대치가 큰 것을 반영해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여요. 주가가. 주식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오는 거 봐봐. 경기 좀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경기가 너무 좋다. 주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주가 그래프나 흐름을 보고 경기 좀 좋아지겠는데 지금 1800에서 1700 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경기 어떨까요? 지금 안 좋겠는데 하반기 경기 안 좋겠는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따라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부동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주가는 부동산 경기에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선행하죠. 그쵸?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주가에 비해서 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요게 딱 붙었어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요즘에 그래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확연하게 일반 경기가 부동산 경기에 비해 선행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흐름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주가가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고요. 일반 경기가 부동산 경기에 비해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해석하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실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핵심 요약 교재에서는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사실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기본서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요. 제일 끝에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를 꼼꼼하게 암기해 두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주가도 하락시켜요. 왜 그럴까요? 자, 이자율을 그냥 금리라고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억을 투자하는데요.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억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안전하게 그냥 여기 투자하시겠죠. 맞죠? 왜요? 얘네들은요. 너무 리스크가 크고 너무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자율이 점점 오르는데 굳이 얘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죠. 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 반대되는 경우가 그냥 적어두지 마시고요. 이제 해석만 해두실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하죠. 맞죠? 이자율 상승하는 대출금리 상승해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만큼 사람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심리가 작용되냐면요. 야, 금리 상승한 만큼 내가 투자했을 때 조금 더 가져가야지.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데. 그런 심리가 작용되거든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상승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요구 수익률 아까 기억하시죠? 요구 수익률과 임대수익이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커진 요구 수익률만큼 더 큰 기대 가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본세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명제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요 텍스트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까지만 하고 잠깐 공부할 시간 드릴게요. 자, 요 사이클은요,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손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자, 사이클 한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황, 그리고 쭉 찍고 정점, 쭉 내려갑니다. 후퇴, 불황의 늪에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황의 그림을 요쯤에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점 찍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 게 이제 회복 시점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제일 꼭대기 찍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정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저점 찍는 거, 제일 아래쪽 이걸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정점과 요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정점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묻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어디까지 들어와야지 한 바퀴 돈 거예요? 출발할 때까지 돌아야지 한 바퀴 돈 거죠. 주기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점에서 시작하면 한 주기가 끝나는 건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주기예요. 또 정점에서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지 한 주기예요? 다음 정점까지 가야 한 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점과 저점 사이, 왜냐하면 이건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지문으로 나오면 정점과 저점 사이가 주기이다라고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정점과 저점의 그 폭을 진폭이라고 하고요. 한 사이클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호황 국면, 불황, 후퇴, 회복 국면 했고요. 그리고 주기 제가 알려드렸고요. 진폭 알려드렸어요. 그림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요. 이 국면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축, 줄어드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점점 좀 좋아지고 있죠. 요거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그래프 찾으셨죠? 그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는요, 경기 변동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왜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요, 부동산 사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려고 합니다. 사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쯤에 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정말 적정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국면의 사이클을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경기 변동이 시험이 나오니까 중요해요. 별표 4개, 3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재밌죠. 맞죠? 그래서 경기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요, 해석 제일 끝에 보실게요. 경기 변동 4국면 먼저 보실게요. 호황 국면 하면 머릿속에 그래프에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쫙 보실게요. 호황 국면 하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등산하고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올라가고 있어요. 등산하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방법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매칭시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호황 국면은요, 누가 힘이 있을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매도인 우위 시장이 있어요. 왜 매도인 우위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세죠. 갑이잖아요. 이때는 누가 아쉬워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쉬워요. 맞죠? 왜요?
돈은 없고 가격은 점점 오르니까 누가 갑이에요?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도인 우위 시장이죠. 그렇죠? 거래 가격, 거래율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짓기만 하면 뭐가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수가 늘어나요. 두 번째, 정점 찍고 내려옵니다. 후퇴 국면엔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자, 후퇴 국면에는 누가 유리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아쉽거든요. 매도자들은 지금 애가 타요. 왜요? 갖고 있는 족속 계속 빠지니까요. 그러면 매수자는요, 이때 급할 게 있어요? 왜 안 급해요? 더 떨어질 텐데? 1억짜리 아파트 8천에 살 수 있는데 7천에 살 수 있는데 6천에 살 수 있는데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매수인이 절대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갑이 되는 매수인이 갑이 되는 시장은 어딜까요? 여기네. 그렇죠? 저점. 근데 여기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점이 어딘지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나는 저점이 곧 올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찍고 올라가면 이 바보짓 한 거야. 그래도 조금 좀 싸게 나왔을 때 살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수인 우위 시장은요 후퇴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불황 국면입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요 당연히 가격 떨어지죠. 건축 활동 없죠. 그런데 뭐는 높아지나요? 안 좋은 게 높아지네요. 공실률이 높아지네요. 그리고 회복 국면 보도록 할까요? 매도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어요. 이제 슬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꼬물꼬물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뀌는 시작이며 거래가 조금씩 상승하고 공실률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씩 줄어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기 변동 사이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경계의 정점과 저점의 크기를요. 뭐라고 하나요? 진폭이라고 하죠. 정점과 정점 사이를 뭐라고요? 주기라고 하고요. 저점과 저점 사이를요. 주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경기 변동은요. 호황, 후퇴, 불황, 회복기로 4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것은 수축, 확장, 2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는요. 4개로 쪼개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2국면을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하거나 동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맞네요. 그렇죠? 자,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지역의 자산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좋은 문장인데 왜 그럴까요?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미 뛰었네요. 이때 주가 편입하면 어때요? 늦었어요.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뭐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엄마. 뭐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주식, 그리고 일반 경기, 그 다음에 부동산이잖아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대요. 이때 얘 편입하면요. 이미 얘는 가격이 올랐는데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얘 편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뭘 편입해야 돼요? 곧 오를 얘를 편입해야 되는 게 맞네요. 나만 흥분했어. 여러분, 나만 흥분했어. 너무 중요한 문장인데.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지역의 자산은요. 그때는요. 주식이나 다른 편입 자산 늘리면 안 돼요. 곧 오를 뭘 편입해야 되나요? 부동산을 편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흐름을 잘 아셨다면 이건 응용돼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35분까지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35분,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